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 대장동,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발언이 허위인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오는 6일 출석하라고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제1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석 명절 이전에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해 오늘 오전 상임 전국위를 열고 당원 당규 개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는 이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해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수장이 미국 하와이에서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제 한미 양자회담에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 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 특별공제액 상향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 집주인 9만여 명은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20년 만에 가장 강할 것으로 예측되는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다음 주 화요일 제주와 남해안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벌써부터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내일까지 제주도엔 많게는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뉴스는 정치권을 강타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다음 주 화요일 조사받으러 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정기국회 첫날이자 이 대표가 대표직에 오른 지 나흘 만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허위 발언을 한 건지 따져 묻겠다는 입장인데 어떤 발언들인지 먼저 정태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하라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예정된 소환 날짜는 오는 6일입니다.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했음에도 묻지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0월 경기지사로 참석한 국정감사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부지의 용도가 상향 변경되면서 생겨난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답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후 국민의힘은 해당 사실이 허위임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썼죠.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 대선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내용이라고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소환 통보를 받은 직후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이라며 즉각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습니다. 친 이재명계 최고위원들도 공세에 가담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SNS에 주의 주장을 허위 사실로 처벌한 예가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SNS에 이렇게 바로 정치보복을 시작할진 몰랐다며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이재명계 한 중진 의원은 MBN과 통화에서 정치 탄압이란 프레임에 국민이 동의를 해주겠냐, 일단 조사를 성실히 받아야 할 것이라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선 이재명 대표가 소환 통보 소식을 보좌관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전달받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과 이 대표를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검찰도 한치의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합니다. 취임 후 첫 지역 행보로 1박 2일 광주를 찾은 이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치공국이라는 말도 했는데 입장이 어떠신지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어제 이 전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경찰과 이 전 대표 측은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경찰청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13년에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줄을 대고자 2013년에 2차례 걸쳐 이 대표를 성접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사기죄 등으로 복역 중인 김 대표를 찾아가 모두 6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체 진실을 밝혀서 처벌이 돼야 되고 처벌 유무를 떠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수사기관에서 이것들을 좀 밝혀주시기를 바란다.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시점은 2013년으로 성매매 처벌법과 알선수재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가 2015년 9월에 이 전 대표에게 추석 선물을 줬다며 포괄 1죄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진술이 인정되면 공소시효는 이번 달까지입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7억 원 각서를 써주는 대신 성상납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도 살피는 한편 이번 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돌입합니다.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으로 규정해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상임전국위를 통과하면 다음 주 월요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의결한 뒤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임명을 거쳐 오는 8일까지 새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맞서 이준석 전 대표는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대표가 준 전국위 개최 막아달라고 법원에 또 가처분 걸었는데 이런 가운데 당 윤리위원회는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등 발언에 대한 추가 징계를 오는 28일 논의할 계획입니다. 윤리위는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한 지난달 의총 결의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과거 판례를 언급하며 양두구육 같은 사자성어를 문제 삼으면 윤리위는 대법원보다 위에 있는 기관이 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공개된 예산보다 300억 원이 더 쓰인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각 부처가 다른 목적으로 배정된 예산을 돌려서 쓴 건데 대통령실은 이전 비용이 아닌 부대 비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은 496억 원입니다. 예산을 이거 전부 기재부에서 뽑아가지고 받은 겁니다. 그래서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이사와 청사 리모델링을 비롯해 비서실과 경호처 이전,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비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밝힌 496억 원 이외에 300억 원 이상이 더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각각 용산 청사 주변 환경정비와 관저 공사, 경호부대 이전 등의 다른 목적으로 배정됐던 예산을 전용한 겁니다. 추가 전용된 국방부 예산만 보더라도 222억 5천만 원입니다. 전용 예산을 합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수위 시절 최초 예상했던 국방부
합참 후 이전 비용 118억 원의 배도 넘는 수준입니다. 대통령실은 집무실 이전 비용은 496억 원이 맞고 나머지는 각 부처가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집행한 부대 비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예산 전용은 관례에 따른 것이란 설명인데 다만 집무실 이전이 없었다면 부대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합참 이전 등 추가 지출이 불가피한 만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어수선한 상황에서 정기국회는 시작됐습니다. 화두는 종합부동산세였는데요. 여야는 우선 장기주택 보유자나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특별공제 공시가격 기준을 11억에서 14억으로 올릴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보도는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 세금을 완화해주거나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올해 적용할 특별공제 기준을 공시가격 11억에서 14억으로 상향하는 핵심 쟁점 사항은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자 국민의힘이 12억으로 낮추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겁니다. 9월 7일 본회의가 합의하에 잡혀 있으니 그 이전에 법사위를 열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합의가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야는 이번 합의 내용을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특별 공제 기준은 연내에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보유한 주택 가격이 11억에서 14억 구간에 속하는 사람은 9만 3천 명 정도입니다. 국회 종부세 논의가 늦어지면 이 사람들이 올해 종부세를 그대로 내야 하는데요. 정부는 사후 환급 방안도 검토 중인데 큰 돈을 냈다가 돌려받는 거여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안병욱 기자입니다. 정부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에 한해서 기존 공시가격 11억 원인 공제 금액을 14억 원으로 올리는 특별공제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특별공제가 도입됐다면 종부세를 면제받았을 1주택자 9만 3천여 명은 그대로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14억짜리 1세대 1주택자인 사람은 11억 공제 기준이면 108만 원 내게 되는 거고, 정부는 일단 공시가격 11억 원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한 후 여야 합의로 특별공제가 확정되면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그런 방식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겠지만은 여야 합의가 된다 해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종부세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개인이 먼저 신고를 하고 국세청에 고지 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신고기한이 지난 뒤 이뤄질 경우 대상자들은 납세 고지서를 11월에 받은 뒤 이후 12월 납세 전후로 환급 고지서를 또 받게 됩니다. 사후 환급은 납세자 개개인에게 상당한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이자도 발생하기 때문에 국고 재정에도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전세 계약 예정이신 분들 이 뉴스 눈여겨봐 주십시오. 전세금을 떼이는 사건이 너무 많이 발생하자 정부가 전세 사기를 뿌리 뽑겠다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 이후에 대출을 받거나 매매를 하지 못하게 계약서에 명시하고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 정보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휴대폰 앱에서 악성 집주인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서울 등촌동의 한 신축 빌라. 20대 A씨는 지난해 초 2억 3천여만 원에 이곳에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계약 당시 등본상 문제가 없었지만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번번이 거절했고 급기야 지난 2월 집이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종부세 체납이 60억이고 보증보험 가입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저는 당연히 계약 조건이 이행이 안 됐으니까 계약 해지를 하겠다. 반환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연락 두절인 상태시.
이처럼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한 전세 사기 피해가 최근 급증하자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세입자가 손쉽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전세가와 매매가 같은 시세 정보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과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건축물 정보까지 담길 예정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마련합니다. 또 전세 계약 직후 세입자가 변제권을 얻기 전까지 집주인이 매매나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표준 계약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서민들에게 전세금은 전 재산입니다. 주거 사다리의 희망을 놓아주지는 못할 망정 거처와 함께 보증금을 빼앗아가는 이러한 서민 상대 전세 사기의 피해를 막고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논란과 집주인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서울시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인상한 4,800원으로 올리고 심야 할증 시간을 2시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택시요금 인상까지 검토되면서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택시기사들은 환영하는 목소리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지하철 운행이 끊긴 자정 무렵 서울 강남역 인근에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입니다. 팔을 크게 흔들며 불러봐도 소용없고 도로 안으로 들어가 아찔한 장면도 목격됩니다. 비슷한 시각 홍대 입구역도 빈택시 구경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택시 운전대를 놓은 기사가 2만 5천 명에 달하면서 심야 시간 택시는 5,000대 정도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택시 대란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택시 할증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12월 초부터 심야 할증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20% 할증되지만 앞으로는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20%,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40% 할증됩니다. 내년 2월부터는 기본요금도 오릅니다.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되고 기본 거리도 줄어듭니다. 심야 공급을 늘리고 단거리 승차 거부를 줄이고자 마련된 조정안에 기사들은 반겼지만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택시 요금 대비 지금 물가가 지금 짜장면 값이 6,000원이에요. 시민들은 인상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큰 폭 인상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로 이제 좀 말이 안 나오게끔 하는 선에서 이제 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4,800원까지는 조금 과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는 오는 5일 시민공청회에서 이안을 논의하는 한편 기사 처우 개선을 통해 택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법적 분쟁은 그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판정으로 일단락됐지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6조 원 배상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수천억 원의 피 같은 세금을 물어줘야 하다 보니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과거 론스타 사태의 악연으로 얽혀 있죠.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 론스타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의 고문이었고 지난 2003년부터 20년간 이어진 악연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하더라도 당시 관련 인사들의 잘잘못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서는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취소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 판정의 패인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관여한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아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론스타가 금융사를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당사자들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이를 적극 주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론스타가 위법한 투자자임을 알면서도 묵인해준 금융 관료들이 있었고 자신들의 행위가
론스타 사태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현직에 남아있는 관계자 처벌 없이는 취소 신청 등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는 전망까지 덧붙였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조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향으로 향후 중재판정 취소 요청에서도 대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할 것입니다. 400페이지 분량의 판정문을 계속해서 검토 중인 법무부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충분히 저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론스타 측도 배상액이 불충분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2라운드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수장이 1년 4개월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북핵 문제를 포함해 최대 현안인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논의됐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최중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현 정부 들어서 열린 첫 한미일 안보수장 회의가 조금 전 끝났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네, 김성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반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다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한미일 3국의 안보사령탑이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2시간가량 회동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안보수장 회의는 방금 전 끝이 났고 김성환 안보실장이 내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미일 3자 간 확장 억제 방안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선 미국과 일본이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국 견제와 관련해서도 한미일이 글로벌 공급망 교란 행위에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 전기차 차별 논란이 다뤄졌습니다. 김 실장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지적에 대해 설리번 보좌관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 측의 문제 제기에 이해를 표명하며 양국 간 협의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협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전기차와 반도체, 광섬유, 기타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미국 전기차 역시 미국 내에서 모든 단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수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친모와 외할아버지가 3살 된 아이에게 1년 넘게 상습적으로 욕을 하고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아이 아빠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들은 훈육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는 아이를 달래주는가 싶더니 매트로 던지고는 태연하게 휴대전화를 보는 여성. 주스를 흘린 아이에게 거친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아이의 외할아버지도 학대에 가담했습니다. 우는 아이를 이불에 눕혀 베개로 짓누르고 발로 차기도 합니다. 대화 중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가 던지고 선생님 이거 안 미안해. 아동 학대라고 생각했으면 내가 하겠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영상을 공개한 아이의 아버지는 직업 특성상 집을 오래 비워야 하는데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첫째와 둘째에게 학대가 있었다고 호소하면서 3살인 둘째 아이에게 특히 집중된 폭행에 대해 아내는 훈육이었다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뭐 미안하고 그런 거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고 반성하는 기미도 안 보였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토대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초까지 일어난 학대 행위를 확인하고 엄마와 외할아버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추가 학대 행위도 확인 중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행위자 가운데 80% 이상은 부모였고 아동학대를 저지른 이들이 학대를 다시 한 경우도 5천 건이 넘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지난달 전북 정읍에서 50대 남성이 4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다 마치고 남성을 재판에 넘겼는데 뒤늦게 범행에 사용된 걸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돼 부실 수사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흰색 차량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살인미수 용의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경찰은 차 유리창을 깨고 50대 이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 씨는 검거되기 1시간 30분 전 전북 정읍 시내에서 4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피의자 차량을 훔쳐타고 도주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일주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고 검찰도 피의자 이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피의자 차량에서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차를 팔려고 이제 수납함을 정리를 하는 도중에 칼이 나왔어요. 근데 이 칼이 그때 범행에 사용했던 칼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경찰은 당시 차량 감식을 했지만 30분 만에 끝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이 별도로 확보한 흉기에서는 피해자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다음날 경찰서에 갔는데 차를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학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시나요? 그랬더니 다 끝났대요. 만약 뒤늦게 발견된 흉기가 범행에 쓰인 것으로 밝혀지면 경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된 부분에서 유감입니다. 해당 도구가 범행에 실제 사용된 흉기가 맞는지는 피의자 측은 발견한 흉기를 검찰에 제출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21년 전 대전 은행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중 한 명인 이승만이 결국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자신이 범행을 주도했고 은행 직원에게 총을 쏜 사실도 시인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복 차림의 경찰들이 한 차량에 있던 남성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대전 군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중 한 명인 52살 이승만입니다. 체포 이후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이승만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경찰을 차로 치어 권총을 탈취할 때 직접 운전을 했고 범행 당시 은행 직원에게 총을 쐈다고 털어놨습니다. 프로파일러가 심층 조사를 벌였고 공범인 이정학이 자백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훔친 권총은 대전의 한 대학교 인근 야산에 묻어뒀다가 2008년에 꺼내 망치로 잘게 부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훔친 돈 3억 원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립니다. 이정학은 자신이 9천만 원만 챙겼다고 진술했지만 3억 원을 한 2억 1천만 원과 한 9천만 원으로 이렇게 나눴다고 하는데 반면 이승만은 똑같이 절반씩 나눠 가져갔고 주식에 투자해 모두 탕진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승만이 과거 불법 복제 테이프 도매상을 하다 구치소 생활까지 해 국가에 대한 불만이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학의 경우 이승만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2명을 오늘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여조에 대해 수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한 뒤 이를 온라인 메신저 등에 유포한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 인력을 6명에서 35명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관련 영상물이 수백 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용의자가 복수의 공범과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아무리 캠핑 즐기기 좋은 날씨라곤 하지만 도로 위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단체로 캠핑을 즐긴 이들이 있었습니다. 국내 한 도로 위에 차량 세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차량 사이에는 그늘막까지 쳐놓고 그 아래에 어른과 아이 10여 명이 모여 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데요. 대형 스피커까지 준비한 이들, 결국 목격자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도로와 인도를 점령하고 캠핑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캠핑을 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건 잘 아시다시피 불법 행위인데요. 사안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 구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낭만도 좋지만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면서까지 즐기는 건 이기심일 뿐이겠죠. 미국 시카고에서 뱃놀이를 즐기는 염소들이 포착됐습니다. 알록달록한 풍선으로 한껏 장식한 보트 위. 염소들은 특별 관광객 대접을 받으면서 배를 타고 유명 관광지들을 다녔다는데요. 실은 미국의 한 전력 공급업체에 소속된 염소들로 도심 제초 작업에 투입되기 전 직원들과 보트 관광에 나선 거라고 합니다. 이 염소들은 송전탑 아래나 전선 주변, 덤불지대 등 사람이나 기계가 접근하기 어려운 녹지에 투입돼 잡초를 제거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요. 20일 만에 약 8만 제곱미터의 땅을 정리할 수 있는 데다 비용 절감은 물론 매연도 전혀 발생시키지 않아 친환경적이라죠. 염소와 함께하는 잡초 제거 이벤트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네요. 이렇게 사람과 동물이 서로 도우며 함께하면 좋겠지만 아르헨티나에서는 최근 넉 달 새 개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몰래 데려다가 물을 뿌리고 발톱을 뽑는 정말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지난 5월 범행이 시작돼 현재까지 모두 8마리의 개들이 범죄 대상이 됐고 이 중 2마리는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현재 주민들은 이런 잔혹성이 언제 인간에게도 미치게 될지 모른다며 시위를 벌이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검경이 이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교묘하게 CCTV를 피해간 탓에 범인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개발톱 사이코패스로 불리는 이 극악무도한 범인이 반드시 잡혀서 죗값을 톡톡히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우리 경제에 계속해서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94억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역대 가장 큰 적자를 냈습니다. 5달 연속 적자가 이어지면서 올 들어 8월까지 누적 적자만 247억 달러, 66년 만에 최대 폭입니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수입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율마저 급등해 무역 적자폭을 더 키웠죠. 원달러 환율은 17원 넘게 오르며 2009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인 1,355원을 찍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하고 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알루미늄 창호업체. 공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지만 지난 1년 사이 알루미늄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원달러 환율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수입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거의 2배 정도가 자재비가 오른 데다가 조금 이제 주춤해 있지만은 지금 유가가 또 올라지 않습니까? 달러 환율도 올랐고 수긍을 해가지고 자재비도 못 주는 거죠.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 수입액은 661억 5천만 달러, 지난해보다 28%나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6.6% 늘어났는데도 무역 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3대 에너지원인 원유와 가스, 석탄의 수입이 지난해의 2배 수준인 185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적자폭을 키웠습니다. 수출에선 우리나라 수출액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2년여 만에 줄어든 게 뼈아팠습니다.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7.8% 감소한 겁니다. 당분간 무역 적자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근에 환율이 좀 올라가면서 수입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좀 완만하게 좀 떨어질 수 있고 특히 우리 주력 시장인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수출 감소에도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성장률은 민간 소비 회복에 힘입어 0.7%를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역대급 무더위에 힘들어하는 건 사람뿐만이 아니겠죠. 털 때문에라도 더 힘들 동물들은 여름을 어떻게 나고 있을까요? 미국 캘리포니아로 가보시죠. 얼음통을 양손에 든 사육사가 향한 곳은 캥거루울입니다. 무더위에 지친 캥거루, 얼음을 맛보기도 하고 앞발도 대보며 시원함을 만끽하는데요. 타조과에 속하는 이 에뮤는 찬물 샤워를 즐기고 있습니다. 도망도 안 가고
오히려 얼굴을 들이대기까지 하네요. 역대급 무더위에 동물들도 지친 상황. 미국 캘리포니아 한 동물원 사육사들이 동물들의 더위 탈출을 위해 준비한 특별 이벤트였습니다. 올여름 충분히 더웠으니 이제 무더위와는 정말 이별하고 싶네요. 영국에서는 한 작가가 촛불을 가지고 어떤 이의 얼굴을 그려냈습니다. 영국 국민이라면 아마 반가움과 그리움이 앞설 이 얼굴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컴컴한 어둠 속에서 촛불이 하나둘 켜집니다. 밝아오는 촛불들이 만드는 윤곽이 꼭 누군가의 얼굴 같은데요.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 모습, 고 다이애나 왕세자비였습니다. 영국 예술가 네이선 와이번이 다이애나비 사망 25주년을 맞아 만든 작품이랍니다. 시민의 왕세자비로도 불렸던 다이애나비, 사후에도 영국 왕실의 아이콘으로 아직 많은 이들의 뇌리에 남아있는데요. 환하게 밝아오다 사그라지는 촛불, 누군가에게는 애틋한 그리움일 것 같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하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엔 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멀리 물 위로 거대한 회오리가 솟구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영상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한 호수에 놀러온 사람이 포착해 남긴 건데요. 우리에게는 용오름으로 익숙한 기상현상인데 예로부터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지형적 영향과 대기 불안정 때문에 발생하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다고 하죠. 이 진귀한 모습을 눈앞에서 구경할 수 있었던 관광객들 정말 부럽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한일 정상이 수시로 상대국을 오가며 소통하는 이른바 셔틀 외교가 10년째 단절돼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힘을 싣고 있죠.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 싱크탱크가 공동 조사한 결과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양국 국민의 여론도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인 10명 중 8명이 한일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걸로 조사됐는데요.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일본 국민의 상호 호감도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인 노노제팬이 일어난 지난 2019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 갤론 MPO 조사 결과 올해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긍정인식이 30.6%,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30.4%로 6년 만에 공동 상승세를 탔습니다. 이는 2013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각각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해마다 커져 올해는 무려 한국인의 81.1%, 일본인 53.4%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한일 싱크탱크는 대중 경계감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 압력 등 안보 환경이 수치 개선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가 커진 가운데 역사 문제의 선 해결보다 협력 관계를 만들며 해결을 택한 한일 국민의 답변이 늘어난 점도 맞불 대응으로 감정을 악화시킨 양국 정부가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급망 협력도 있고 기후변화 문제, 안보 위협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풀어나가게 되면 그러면 그 속에서 신뢰도 쌓일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 문제 해법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것이다. 위안부와 독도 문제 등 기존 갈등 사안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까지 첩첩산중 속 해법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무영입니다. 서울에 찾아온 외국인들은 도심에 산이 있어 한 번 놀라고 아름다운 산세에 두 번 놀란다고 하죠. 서울의 명산을 오르고픈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요에 발맞춰 등산 물품을 무료로 대여하는 관광센터가 북한산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힘찬 발걸음으로 북한산에 오릅니다. 초록빛 풍경과 지저귀는 새소리에 매료된 이들은 서울 도심 풍경과 자연을 동시에 즐기는 새로운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It's great. It's nice to have so much nature, around the city. It's easy to get there.
이들은 한국에 여행 오면서 무거운 등산 물품도 챙겨온 걸까? 비결은 새로 개관한 서울 도심 등산 관광센터에 있었습니다. 북한산을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등산화와 등산복을 무료로 빌려주고 산행 뒤 깨끗하게 씻을 샤워실도 제공합니다. 또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등반 코스도 추천합니다. 외국인 10명 중 8명이 서울에서 등산 관광을 하고 싶은 걸로 조사되면서 이들의 수요를 겨냥한 맞춤형 관광센터가 문을 연 겁니다. 다른 도시와 달리 산을 품은 서울의 특징을 활용하면 등산을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키울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입니다. 서울을 둘러싼 산 위에 올라가서 도심을 내려다보고 그 경치를 즐기는 관광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요. 서울관광재단은 북한산에서 첫 발을 뗀 도심 등산 관광센터를 북악산과 인왕산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프로농구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신생구단 캐롯 점퍼스가 남다른 각오로 올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구 대통령 허재 대표까지 직접 뛸 정도로 진심인데요. 캐롯의 전지훈련 현장에 최영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900m가 넘는 고지에서 출발한 선수들의 뒤를 운동복 차림의 허재 대표가 따라갑니다. 은퇴한 지 약 20년, 어느덧 50대에 접어들어 금방 숨도 차오르지만 선수들과 함께 뛰기 위해 직접 태백 산맥을 찾았습니다. 마음 같지가 않네요. 이게 뛰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선수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거리감 없는 대표로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도록. 허 대표와 함께 캐롯 선수들은 2박 3일 동안 태백 산맥으로 오르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전지훈련 단골 코스인 만항제 구간입니다. 경사가 꽤 가팔라 걸어가기도 힘든 이 8.4km 코스를 선수들은 1시간 안에 뛰어서 가고 있습니다. 험한 코스에 숨은 거칠어지고 다리도 무거워지지만 그래도 달리는 이유는 바로 정상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 때문. 사흘 동안 약 30km의 산길을 달린 캐롯 선수단의 올 시즌 목표는 봄농구지만 내년에는 정상에 오르기로 다짐했습니다. 올 시즌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내년 시즌은 좀 저희가 정상권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선수부터 대표까지 하나가 된 캐롯 점퍼스. 프로농구의 돌풍을 일으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도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하늘 표정이 다르겠습니다.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의 하늘빛은 흐리겠고 태풍이 끌어올린 수증기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제주에는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차츰 동해안에도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남부지방과 충청 남부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은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제주는 내일까지 최고 3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강한 비와 함께 강풍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오후부터는 남해안에도 바람이 강해지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이동 경로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타이완 남동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방향을 틀어서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겠고 다음 주 화요일 새벽에는 서귀포 부근 해상까지 접근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0.4도, 대구는 19.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 28도, 대구는 25도로 동쪽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태풍에 가까워지면서 일요일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기상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에이셨습니다. 네, 김다영 캐스터가 전해드린 대로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말에 제주도나 남해안 일정 있으신 분들 특히 안전사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